네, 정치 뒤풀이쇼 왁자지껄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가 제공하는 왁자지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분들 소개하기 전에 여러분 스픽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60만 넘었나요? 60만 안 되고요. 빨리 60만 넘어야 됩니다. 김영민 TV를 따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나 역부족임을 실감하고 지금 58명이 좀 넘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야. 단계 이렇게까지 폭증하는 58만. 그런 방송이었고요. JTBC가 스픽스를 굉장히 부러워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 사실이면 좋겠지만 아니어도 좋으니까 그냥 말씀해 주시죠. 이거 뭐냐면은 이렇게 알찬 그런 최고의 전문가들의 이제 정치 토크쇼 이걸 해도 사실은 그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임금을 들여서 기자를 이렇게 채용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 훨씬 여기에 효율이 한 200% 이상 낮다 이런 얘기가 또 있다고.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방송 스픽스 여러분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김용민 TV는 68만 3천을 돌파했습니다. 70만. 맞아, 이제 98년인가, 2008년인가, 2018년인가 그때부터 한 거기 때문에 속도 느립니다. 대단히 느립니다. 자, 그래요. 오늘 나와주신 분 우리 전계원 정치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우리 백윤 PD가 불러주셨어. 네. 많이 못했는데 오늘 저보고 참치 먹으라고 좋은 참치 있을 때는 예. 정계환 나와야 한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먹방 보여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전계원 대표님이시기도 하고요, 스픽스. 자, 그리고 우리 장유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장경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픽스 얘기가 나와서 한마디만 덧붙이면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저를 알아보지 못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지만 이제 알아보시는 분들 중은 저한테 꼭 스픽스에서 잘 보고 있다라고 말씀 주시는 부분들 거의 대부분이십니다. 예,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 패션이 남다릅니다. 혹시 오늘 카우보이 하고 오신 거 아니죠? 약간 전투 복장이라고. 네, 그래요. 자, 요즘 뭐 대한민국 일상을 사는 사람들은 다 전투 모드입니다. 예. 자, 우리 안진걸 민생경제부소장 어서 오십시오. 예. 13만 3천 구독자를 기록하고 있는 안진걸 TV의 안진걸입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아이, 방금 전에 예. 그 임세은식당 안진걸 TV 이제 공동방송에 서영주 민주당 부대변인이 출연하셨는데 스픽스 오고 싶다고. 그리고 장윤미 변호사님 출연하셨거든요. 예. 장윤미 변호사님 출연한 거에 대한 그 임세은 소장과 서영주 부대변인이 봤대요. 네. 찬하더라고요. 장윤미 변호사님이 나가는 방송은 국민들 믿고 본다는. 아닙니다. 정말 예.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정말 놀라운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저 가장 신뢰하는 우리 법률가이기도 예, 하고 맞습니다. 확실하십니다. 예, 장유미 변호사님 너무 귀한 분이고 우리 안진건 수사님도 지금 고속도로를 뚫고 있어요. 그 구치소를 향한 고속도로를 이제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구치소로 가는 구속도로죠. 내일 촛불 집회에서도 발언하기로 했습니다. 네. 토요일 촛불 집회에서도 남양평 휴게소 비리가 또 하나 터졌잖아요. 그래요? 윤석열 테마주 업체. 휴게소. 엄청난 비리입니다. 그렇군요. 얼마 전에 김용민 TV 갖고 탈탈 털어놨거든요. 예. 김용민 TV 한번 가시면 제가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월요일 날. 안 소장님 부탁 하나 있습니다. 예. 그 고속도로에 혹시 본인이 올라타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저도 같이 들어가죠. 농계 정신으로. 그 인간들을 감옥 보낼 수 있다면 저도 들어갔다. 김용민 목사님은 제가 같이 갔다 올게요. 좀. 대단한 애국. 넣어놓고 올게요, 그분들. 자, 정치 컨설턴트이면서 정치 평론가이신 우리 공인준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어서 네, 오늘 무슨 구독자 수 인증하는 게 오늘 트렌드인가요? 저도 이제 공인준의 정세 분석 구독자 수 인정했습니다. 네. 저는 무려 2,300명 구독자 기록했습니다. 2,300명. 너무 많으시네요. 2,300명. 그 체육관에 모아보세요. 꽉 찹니다. 아니 여기 있는 배윤경 PD 같이 일하지만 한 명일 때부터 우리 시작해가지고 58명 거야. 아니, 진짜 대단한. 공희준 평론가님은 정세 분석을 넘어서 그 이 집권 세력의 정서를 분석하는 정서 분석가로도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유유상종이라고 제가 좀 정서가 불안하다 보니까 정서 불안한 사람들 잘 알아봐요. 자, 그래요. 정서 불안한 여권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인요한 이 양반이 지금 그 혁신위원장이 됐는데 혁신위원 12명을 인선했는데 혁신위원 중에 박성중이 있지만요. 놀랐어. 박성중이 있는데 혁신이라니. 혁신할 의지가 없다. 이런 평가도 많은데 말이죠.
2000년대생도 포함돼서 여성 7명, 남성 6명. 아이고, 근데 사실 그냥 허울만 앞세운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인요한 혁신위원장에 대해서 우리 공희준 평론가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그분이 일단 인격자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인격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정치에서는 잘 어울리지 않으시는 분이고 그리고 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혁신위원장을 맡은 지 며칠 안 됐는데 며칠 만에 이제 국민의힘 화됐어요. 어떻게 국민의힘 화가 되셨냐면은 이제 영남권에 대규모 물갈이가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다가 그 저녁에 어디서 혼나셨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날 곧바로 이제 저기 말을 바꾸셨더라고요. 농담이었다. 낙동강 얘기했었죠? 예, 낙동강. 농담이었다고. 농담하셨더라고요. 농담? 오늘 박성중 이제 의원이 혁신위원인데 네. 13분이지 않습니까? 네. 누가 힘이 제일 셀까? 박성중 의원이구나. 아. 저분이 왜 들어갔을까?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혹시라도 사고 치면 아. 누군가 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정치권에 아주 깊이 이렇게 발을 담그고 있는 분, 그러면서 국힘 사정을 잘 아는 분 말씀이 인요한 지금 혁신위원장이 곧 뭔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설화를 만들 것이다. 그럴 때 누군가를 내세워서 진화하거나 제압하거나 또는 상황을 좀 반전시켜 하는데 그것 때문에 박성중 일단 의원을 넣었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혁신이 아니고 헌신이 되고 있다 지금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혁신이 아니 되고 있다. 헌신 재밌어요. 근데 남들이 들으면 헌신하는 위원회를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아예 그냥 퇴행위원회라고 하는 게 막 박성중이 발표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이 위원회는 맛이 갔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왜냐면 박성중 그 의정 활동 태도도요 막 고함, 삿대질, 욕설, 막 그 몸싸움, 그 다음에 뭐 블랙리스트, 뭐 언론 탄압 전부 제멋대로 하는 사람은 예전부터. 특히 저기 라디오 방송 출연자들 뭐 이게 좌파니 우파니 아예 실명까지 막 거론하면서 그냥 하고. 저기 성향 분석까지 합니다. 그 예. 양반 박성중. 어? 옛날 윤석열 논리로 하면 박성중 감옥 가야 됩니다. 직권남용으로. 어. 그리고 이제 제가 한 명 또 주목하는 사람이 김경진입니다. 김경진. 예, 이제 지난 총선 때, 예. 그 저기 3년 전 총선 때 국민의당. 민주당 입당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그러니까요. 분입니다. 너무나 정말 지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마지막에 민주당 당선되자마자 민주당 입당하겠다 했던 자가 갑자기 그러니까 김근식도 떠오르네요. 전주에서 민주당을 자기가 지키겠다고 정동영한테 밀리니까 그랬던 자들이 지금 가서 그런 짓 하는 거 보면 너무 신물이 나는데 자 정치검찰 출신을 안 넣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박성중을 통해서 윤핵관의 입장을 관철시키고 또 김경진을 통해서 그 사람이 대선 때 거의 윤석열, 김건희 앞잡 노릇했거든요. 막 나댈 정도로 뭐 심지어는 제가 윤석열, 김건희 비난하는 현수막을 전국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넣었는데 그걸 민생경제연구소가 배우라고 생각해서 저한테 전화해서 항의까지 한 사람이 직접. 그리고 신고까지 해가지고요. 민생경제연구소에 선관위가 2번이나 들이닥쳤습니다. 아이고. 저희가 한 게 아닌데 어디서 헛된 정보를 받아가지고 그러면 시민단체가 그거 해야지. 시민단체니까 그거 하는 거죠. 나쁜 놈이라 말도 못합니까? 제가 설전도 벌였었는데요. 딱 정치검찰 출신 또 하나 심어놓으면 나머지는 다 정말 죄송하지만 그분들 중에는 훌륭한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나머지는 다 들러리다. 예, 그래서 천하람 씨나 윤희숙 씨는 그걸 간파하고 거부한 거죠. 네, 거부. 뭐 이준석, 유승민까지 포용하겠다 그랬지만은 그건 뭔 어려울 남든지 것 같습니다. 뭐 그 사람들은 뭐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았고 뭐 이 정도 가지고 무슨 혁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예전엔 그래도 뭐 저기 뭐 비대위원 뭐 이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참신한 사람들이 나왔는데 뭐 박성중, 김경진, 오신환 정도가 거론되고 있고 2000년대에서 누군지도 몰라요 지금. 예, 경북대 학생이 경북대 이제 학생이 들어가서 나머지 예, 분들은 엄청 어린 죄송하지만 들러리죠. 들러리. 예, 정말. 예. 근데 딱 말씀- 보이지 않습니까? 예. 안 소장님. 혁신위원회를 만들었는데 혁신 인선을 보니까 이제 혁신이 끝났어요. 이게 최초 혁신위원회를 만들었던 김기현 당대표의 작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중간에 가다가 스톱하는 것보다는 애시당초 시작할 때부터 아예 무력화시켜 놓으면 본인이 궁지에 몰렸으니까 빠져나가야 되고 어쨌든 국민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형식을 취해야 하는데
혁신이 위원들을 발표하고 보니까 아 혁신은 끝났구나. 이러면서 본인은 다 이제 피하고 살아난 거 아니에요. 인요한 위원장 뭐 할 게 있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사실은 그 방금 이제 김경진 의원 전 의원 말씀하셨는데 이게 혁신위원회가 아니라 명신위원회 같아. 사실은 끝나네요. 사실은 그 라이브 구당에서는 오늘 맛있어, 오늘 혁신의 맛있어. 명신 있지 않습니까? 연금술사 연금술사. 연금 주스. 말씀을 좀 조심하면 좋겠는데 아이고 어려운 일을 또 사셔가지고 아니 뭐 스픽스도 압색 당할까봐 겁이 날 수도 있죠. 아, 매일 떨고 네, 있어요. 오늘도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랑 그랬더라고요. 우리의 희망 뉴스버스. 뉴스버스 전직 기자를 압수를 했어요. 진짜 무도한 놈들입니다. 그래갖고 제가 오기 전에 기자표랑 인터넷 기자표 연락해갖고 공동 기자회견 그랬습니다. 아. 네, 이제 그것도 제가 하려고요. 네. 계속하십시오. 명신위원회. 근데 저는 그래도 다음 주에 압수수색 받아도 상관없는 게 이번 주에 그 참치를 먹기 때문에 이번 주에 오늘 푸셔가지고. 저는 일단 참치 먹겠습니다. 내일 압수를 나눠서 오늘 참치를 먹겠다. 하여튼 뭐 지금 인요한 위원장 배후에 김한길이 있다 이런 네, 얘기도 뭐 그런 있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김경진도 사실은 김한길과 함께 국민의당에 있었었고 그 오신환 저 바른미래당 출신 아닙니까? 네, 네. 아니 김한길이 바른미래당도 있었나? 하여튼 뭐 어쨌든 그 계열 그러니까 이제 비문 비민주당 이쪽이라면은 박성중도 사실은 말이죠 지난 탄핵 국면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저쪽 갔었어요. 네, 바른정당. 바른정당. 바른정당이 이제 이름 짓기 전에는 뭐였는지 아십니까? 모르겠는데요. 개혁적 보수신당에서 개보신당이었어. 아, 그때 개보신당. 얘기하신 기억이 나요. 개보신당이 약어로 들으니까 기억이 나네요. 개보신당. 예, 그랬던. 그래서 어찌 보면 확실히 올드라이트를 다 배제하고 뭐랄까 그 좀 호남과 또 이제 그 친윤을 좀 섞은 두루두루 섞은 이런 구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제가 보기에는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윤 대통령의 김기현 대표 체제를 단기적으로 간다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기현을 끝까지 가지고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김기현 대표가 물론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국민의힘에서 김기현만한 당 대표를 구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뭐 그분이 뭐 울상에 뭐 땅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도덕적으로 봤을 때 김기현보다 깨끗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거냐면은요. 그쪽에. 결국 또 이제 그 당대표의 가장 큰 역할이 이제 그 이른바 옥새 도작이잖아요. 공천장에 이거 도작 지는 역할인데 김기현 대표의 깜냥이나 간의 크기가 보통은 그렇습니다. 보통 옛날에 뭐 반지의 제왕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손에 저기 그러니까 평소에 멀쩡하던 사람도 손에 저기 도장만 주면 이상해지거든요. 그런데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당대표 직행 가지고 이상한 짓을 할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김무성처럼 저 옥사 들고 나르샤 이런 거는 이제 안 할 것 같다. 절대 안 할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말을 잘 듣지 기본적으로. 근데 뭐 옥새를 누가 찍는 게 문제가 아니라 김기현 대표로 그냥 총선까지 가면 이기긴 이깁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그분이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요 몇 달 동안 이제 결론을 내렸는데 윤석열에게는 선거에 이기고 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자존심이 서냐 죽느냐가 중요하다.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체제를 무너뜨리면은 그야말로 이거 자기 부정입니다. 왜냐 국민들이 윤 대통령이 김기현 의원의 당 대표로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무리수를 뒀는지 알거든요. 한마디로 윤석열에게 김기현 퇴진은 엄청난 자기 부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정은 곧 엄청나게 그 자존심이 꺾이는 일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자존심상 김기현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전계원 대표님 말씀은 윤석열은 총선에서 승리할 마음이 있고 그렇다면 김기현으로 될까 하는 고민이 있는가. 네. 그게 근데 없어요. 기본적으로 윤석열은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도 보면은 3, 4% 차다 이런 보고를 받았대요. 실제로 수치로. 근데 17% 차잖아요. 네. 나중에 그랬다는 거야. 아니 그렇게 이렇게 심각한 문제였으면 왜 얘기 안 했냐. 그래요? 약간 최불암 시리즈 뭐 이런 느낌의 좀 올드 패션. 지가 내리 꽂아놓고 갑자기 또 남 탓을 하는. 아니 그 대통령실 보고가 올라가는 게 박빙이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된다. 이런 걸로 올라가니까
윤석열이 걱정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그래요? 최근까지 200석도 가능할 것이다. 이런 착각에 빠졌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 말씀에 조금 보태면 대통령이 실제로 이제 크게 차이 나지 않을 것이다. 질 수 있는데 크게 차이 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결국 잘못된 보고였는데 자, 그 보고가 과연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보고했을까? 아니면 대통령실 안에서 여론 동향을 살펴서 보고했을까? 후자겠네요. 국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국힘은 예. 안 된다고 계속 이렇게 시그널을 보냈는데 그래도 조금만 더 잘하면 이길지 모른다. 그래서 선거 막바지에 총동원해서 가면 지금 뒤집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말씀하셨던 대로 선거 끝나고 나니까 대통령이 크게 깨달은 거죠. 도대체 누가 이런 식으로 보고했느냐 이것을 찾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누가 그렇군요. 이것을 잘못 보고했느냐 그러고 나서 본인이 대호각성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공평론가 말씀대로 신경 안 쓸 거다가 아니고 지금 대통령이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면서 이 상황을 이대로 갔다가는 총선에 대패한다. 그래서 대통령이 싫어하시는 그분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라고. 이준 네. 대표는 이렇게 총선 가면 몇 석 한다 그랬습니까? 80석도 못할 수 있다. 맞아. 다 합쳐서. 개헌 저지선 그렇죠, 무너진다고.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아니 제가 들은 얘기는 그러니까 아마 잘못된 보고를 들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고개가 끄덕여지는 게 이제 국민의힘과 관련된 분이 이준석 대표가 이제 선거가 끝난 이후에 그 18%라고 매우 정확하게 맞췄잖아요. 그게 여의도 연구소에서 원래 이걸 돌려봤을 때 나왔던 수치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졌을 거다. 그래서 제가 국힘 내부에서도 이 정도의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있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대통령한테 그것과 훨씬 다른 보고가 올라갔다면 이건 너무 이 대통령을 둘러싼 참모진들의 문제는 어마어마한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참모진 탓을 할 수 없는 게 본인 탓이다. 아니 그 윤석열이가 그런 보고를 싫어해요 기본적으로. 예. 듣기 싫어하는 보고는 안 합니다. 아니 올리지 못하게 해요. 아니 올렸다 칩시다. 얼굴 찡그리고 뭐야 이거 하면서 그냥 마치 그 보고하는 사람을 질책하는 듯한 이 실은 자기 지금 화가 나가지고 그런 건데 자기 마음대로 풀리지 않아가지고 그 밑에서 어떻게 합니까? 보고를 이제 달달하게 그렇죠. 그냥 MSG 치고 진짜 탕후루 같은 거네요. 설탕 이렇게 타고 딱. 막 탕후루 탕후루 보고서. 탕후루 일당이 있군요. 제가 오늘 김용희 이사님 옆에 앉아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 대통령 화내는 거 있잖아요. 네. 보고하면 예. 그거 혹시 들으셨어요? 아니면 추측하는 거예요? 아예 딱 보면 압니다. 제가 뭔가 저기 보수 이 보수 지향의 그 리더들을 많이 만나가지고 간파. 목사님이다 척 보니까 보면 압니다, 척 아무래도 보면. 목사님이셔서 많이 좀 만나시나요? 아니 예전에 교계 이제 지도자들. 김장환 목사 대표적인 아주 그냥 좀 유명하신 보수의 분이네. 보스죠. 네. 보수의 보스. 이런 분들 경험해 보면은 단번에 알 수 있어요. 제가 주어를 빼고 말씀드리면요. 화를요 너무 많이 내가지고요. 예. 아무도 앞에서 보고를 못 한대요. 그래. 화를 그렇게 낸대요. 그래서 다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아무도 옆에 있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실은 돌아가고 있다. 그 누구의 손에 의해서 돌아가느냐. 아이고, 뻔하지. 이걸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계속 묻잖아요. 그런데 어떤 결정이 나고 하달이 되고 또 뭔가 움직이고 있고. 야 이거 뭐야. 동적 라인 다 붕괴되고 그렇게 화를 내는데 다 쫄아가지고 아무 말을 못 하는데 그런데 대통령실은 돌아가고 있다. 누구냐 이게 누군가 이런 결단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얘기야. 그분 같은데 센터에 자주 주시는 분. 센터 본능 그러니까 좋아하시는 분. 신위원회 말고 명신위원회. 중동수방 때도 그분이 부위원인 것 같던데요. 난 사진 보고 너무 아니 깜짝 어떻게 놀랐어요. 상대국의 지도자 배우자 없이 나왔는데 본인이 딱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건 한 번 거의 못 본 관계 같아요. 오로지 김명신 씨에 의해서만 명신위원회에서만 볼 수 있는 광경인데 아마도 이제 쓴소리 보고가 들어오면 누가 이런 보고를 해서 다 니네를 없애버려 교육부 없애버린다는 것처럼 그렇지. 아마 그런 일을 한 번이라도 당하면 아무리 강심장인 참모나 무섭죠, 공무원들도 무섭죠. 파견한 공무원들도 내가 괜히 쓴소리해서 내가 왜냐면 그 사이에 유탄 맞고 죽어버리면 나중에 승진도 못 하거든요. 그럼. 네. 정치검찰이나 감사동원에서 윤석열 만약에 감사해버리고 정치검찰 수사해버리면 그 사람들 비리 없겠어요? 윤석열 그 집단? 그러면 영원히 죽을 수 있고 감옥 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다들 아마 거의 친구. 이제 사실은 그래서 그 모든 뭐 좀 난감하고 난해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 또 다른 V2가 이렇게 결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 V1이나 V2나 경제는 모르잖아요. 경제 모르죠. 전혀 모르니까 네. 세계 무역 수지 208개국에서 200위가 됐잖아요. 200위. 예. 지금 경제가 어떻게 곤두박질 치는지 아무도 몰라 지금. 아무도. 추경호는 알까 모르겠어. 추경호가 경제가 내년에 좋아진다고 예. 다른 나라보다 경제성이 높다고 이 정도면 선방했다라는 헛소리를 했는데 208개국 중에서 200위를 했는데 예. 180위까지 올라가면은 선방한 거지. 경제 평론가들이 다 웃어요. 그러니까 올해 너무 지금 1.4% 전망도 이것도 지금 안 된다고 오늘 뉴스가 나왔잖아요. 예. 근데 기저효과 때문에 내년 조금 더 올라가는 것처럼 비춰진 것 뿐인데 예. 5% 안팎까지 경제 성장했던 나라가 2%대인데 그럼 정말 한국은행 총재처럼 불경기 맞습니다. 인정해야 되는데 추경호는 내년도 우리가 선방한다고 이야기했다니까요. 이름은 추경을 좋아하는 추경호인데 민중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추경해야 되거든요 지금. 예. 절대 추경 불호로 하잖아요. 예. 예. 윤석열이 지시를 했거든요. 윤석열 김건희가 절대 추경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래 놓고 왜 추경호를 뽑아? 추경 안 된다고 그러면 안 추경을 뽑지. 말잘 아니면 들으니까. 국채호 어때? 국채호. 국채호 추경호 발언. 대신에 국채호. 그 지금 국민들이 이제 진짜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뭐 진짜 뭐 금리 그다음에 지금 소득 물가. 물가 이런 것들이 지금 막 걷잡을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대통령이 뭔가 나서서 제대로 하라 이렇게 하는데 지금 다 지쳐버려 가지고요. 당장 먹고 사는 점이 해결이 안 되고 가처분 소득이 없으니까 요즘 식당 가보면 다 느끼시죠. 뭐 저녁에 앉아서 맥주 한 잔 너무 먹고 뭐 비싸요. pop단 한 잔 먹고 이게 아예 안 되는 상황. 왜냐면 다 이자 낸다고 정신이 없으니까 예.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나라는 재정을 좀 더 확대해서 뭔가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꽁꽁 묶어가지고 아무것도 이제 안 하는 상황이니까 더 죽을 판인데 이러니까 지금 정치에서 터질 문제가 아니라 경제에서 문제가 진짜 터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지금 저 경제 문제도 그렇지만은 이게 그 내년 지금 국민들이 어떻게 지금 빚을 갚아야 될지 네. 대표적으로 그 코로나 국면에서 자영업자들한테 나눠준 예. 거, 빌려준 거 토로 또 만기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기가 오고. 간단히 통계 소개해드리면요. 최근 한국은행 통계 현재 우리나라 국민 2천만 명 정도가 1,900억 정도의 빚이 있어서 와, 집집마다 1,900조. 예. 그래서 집집마다 9,500만 원 평균. 이게 통계 승인이 나왔습니다. 그럼 2천만 명이면 개인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엄마나 아빠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구로 봐야 돼요. 개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구 한 2,300만 정도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가구가 9천만 원에서 1억 가까운 빚이 있다. 평균적으로. 그래서 이자를 수십억 수백만 내고 있다. 근데 지금 금리가 더 올라가고 있다. 미국 금리를 계속 올린다.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있다. 그럼 이제 한국은행이 지금 이 부채 때문에 이번에는 동결했거든요. 근데 아마 금리 인상 압박을 받을 겁니다. 자본이 투자 근데 다 미국으로 빠져나가니까. 미국보다도 지금 금리 차이 많이 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금리 올리게 되면 이제 우리 국민만 죽어나는 거죠. 근데 윤석열 정부는 아무 대책이 없어요. 세계 이상의 금융기관에 빚진 사람을 다중채무자로 하는데 500만 명 가까운 분들인데 이분들이 빚을 이제 DSR 전체 소득에서 온리금 갚는 비율이 65%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기환 대표님이 100만 원 벌었다. 65만 원을 온금하고 빚 내고 35만 원 사는 거예요. 4인 가구가. 아이고야. 200만 원이다. 그럼 70만 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만 원으로 3, 4인 가구는 어떻게 살겠어요? 70만 원이면. 그럼 그걸로 그냥 완전히 교통비하고 집에서 밥 해먹는 거, 냉장고 털고 부엌 털고 그렇게만 버티는 분들이 지금 수두로 간 겁니다. 170만 명은 온리금이 100%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돈이 월급이 300이 들어왔잖아요. 뭐 온리금이 300만 원 내요. 170만 명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분들에게는 금리나 은행권 다 나서서 금리를 해주고 또 정부에서 긴급 생계비도 주고 해야 되는데 아무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번에 원래 혁신위도 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뭐 소신이 없는 사람들 그것도 문제지만은 경제 전문가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그러네. 자세히 네. 보시면 네. 그러니까 뭐 검찰 출신 아니면 뭐 윤 대통령의 앞잡이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파란 눈의 안철수도 있고 그런데 파란 눈의 경제 전문가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떤 거냐면 사실은 그 경제를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실효에 밝다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보기에
저기는 혁신이가 아니라 근자 그대로 저기 몸담는 순간 나는 곧바로 이제 저기 뭐 순장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제 실제적인 사회 흐름에 민감한 분들은 한 번도 안 오신다는 거예요. 경제나 기업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저기 뭐 추상적인 분들만 맞는데 저는 그래서 요번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이뇨한 위원장이 사실은 뭐 실권이 없는 거야. 뭐 다 이미 밝혀진 사실인데 결국은 이제 그 오늘 박성주 의원은 결국은 옛날 그 일제가 한국을 병틀할 때 일종의 통감으로 온 거죠. 통감으로 온 건데 아마 뭐 감시하러 온 거예요. 그리고 일종의 뭐 사회주의 국가로 치면 일종의 정치위원인데 네. 정치요. 네,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박성중 그분이 실질적으로 이제 요번 혁신위의 수준을 결정하는 분인데 박성준을 봤을 때는 이겁니다. 오직 뭐 연상되는 거는 민생도 아니고 쇄신도 아니고 딱 하나 통제, 감시 이런 거거든요. 네. 진짜 박성중 의원님은 그 당 내에서도 대단히 그러니까 편하게 이야기하는 자리에서는 좀 험하게 평가할 정도로 내부 평가도 별로 좋지 않은 분이고 서초에서 재선한 약간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혁신의 아이콘이 아니라 반혁신, 비혁신, 혁신의 대상이 돼야 될 분인 게 맞죠. 그런데 혁신에서 가장 약간 우두머리 성격이 있어 보이잖아요. 뭐 선수나 어떤 경력이나 봤을 때 이게 과연 뭘 할 수 있는 조직일 것인가. 그러니까 그나마 국민의힘에서 쇄신을 담보할 수 있는 윤희숙 의원이나 천하람 위원장이나 다 고사하는 게 다 아니 이런 그 이유인 것 같아요. 혁신이가 뭐 저기 김은경 혁신이처럼 뭐 한시적으로 운용됩니까? 아니면 뭐 대선 총선 공천에까지 영향을 미칩니까? 김기현 대표가 그렇게 언급했습니다. 기간, 의제, 주제 모든 거에 있어서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완전히 정권을 주겠다고 전권을 했어요. 주겠다. 네. 아니 김기현이가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실권이 본인이 지가 없는데 뭐 주겠다고 전권을 하더라고요. 줘? 지도적 권한이 없으면서. 예. 그러니까 이거죠. 바지 사장이 수상물을 고용한 겁니다. 바지 사장의 숙상물. 참 비참. 그러니까 정권을 주겠다고 했는 곧더 재밌는 건요. 혁신위원회 분들한테 계속 제가 그 중에는 개 중에 훌륭한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안타까운 게 곧 그걸 총선 객단을 따로 출범시켜요. 인재 영입으로 따로 출범시켜요. 어디에 힘이 실리겠습니까? 나눠버렸네요. 혁신위원회 발표 끝, 활동 시작하자마자 끝나는 거예요. 총선 기획단은 인재영입위원회 힘이 실리게 되죠. 그러니까 참 그것도 모르고 그 임명되신 분들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혁신이 잘 안 될 거 아닙니까? 오늘 뭐 유인태 의원 지금 우리 자막에도 나오는데 아니 김기현 당대표 자기도 권한 없는데 무슨 없는 권한 어찌 주나.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혁신이가 이제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유명무실화 되겠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총선기획단 나왔죠. 인재영입위원회 생겼죠. 그러면 혁신위원회에서 뭘 합니까? 사람을 추천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혁신안을 실질적으로 내어서 대통령에게 제대로 말이라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어떻게 가느냐? 야 민주당도 김연경 혁신이 망했는데 뭐 우리한테 왜 책임을 돌리느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뭉개고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저는 높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은 와 국민의힘 진짜 단단하다. 우리가 단단하다는 것은 머리가 단단하다고 할 때는 여러분들 상상하십시오. 진짜 단단하다. 왜냐하면 민심이 이렇게 회초리를 들고 진짜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내리쳤는데도 바뀌기는커녕 똑같이 돌아가서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이래도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 왜냐하면 운이 따르면 우리 이길 수 있다. 라고 큰 착각을 하고 매일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박성중 의원이 혁신에 온 게 이준석 전 대표에게는 자기를 상대로 도발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예전에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당시에 그 이준석 전 대표가 이거 되기 전이죠. 그 당시 이제 이준석 쪽은 국민의힘 후보를 내야 된다는 입장이었고요. 대신에 박성중 의원은 어떤 입장이었냐면은 야권 후보 단일화해야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사실은 거기서 염두에 야권 후보가 안철수 의원이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박성중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면부터 이준석 대표와는 정반대 노선을 취해온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을 마지막에 이제 혁신위 입장에서는 활용 점정으로 찍은 거는 한마디로 이겁니다. 어떤 거냐면은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저 혁신위는 두 번째 이거 친위 쿠데타. 한마디로 이제 첫 번째 친위 쿠데타가 뭐였냐면은
자기를 당대표에서 쫓아낸 거였습니다. 두 번째 남은 친일 쿠데타는 어떤 거냐면은 그나마 남아있는 이준석계 유승민계를 쫓아내기 위한 두 번째 친일 쿠데타. 한마디로 이제 국민의힘의 국보위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박성기 원고. 아니 그 이준석 전문가예요, 우리 공인준 평론가님이. 네. 지금 윤석열은 이준석을 쫓아내려고 합니까? 아니면은 그 선거에 그래도 좀 필요하니까 그렇잖아요. 사실은 이대남 등 젊은 세대들 표를 이제 뭐 모을 수 있다는 뭐 그 가능성을 한번 입증한 적도 있었고 하니까 그 뭐 지금은 조금 전선이 형성됐지만 다시 저 선거 때는 끌어안고 그 앞잡이로 내세울 가능성이 있는지. 국민의힘에서 주류가 되기 위한 방법은 가장 빠른 방법은 이겁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욕하는 게 아니에요. 이준석 전 대표를 열심히 씹으면 주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준석은 더 이상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설 자리가 없군요. 예. 신당으로 갑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뭐 박성중을 꽂아? 에이, 뭐 이 당이 잊지 말란 소리네.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그런 없습니다. 신호로. 이 해석이 맞는 게 그 얼마 전 몇 달 전에 국민의힘 안팎에서 돌아왔던 찌라시 보면 교체 대상 의원 중에 박성중이 있었는데 그렇지, 있었어. 안철수계고 뭐 무리를 많이 일으킨다라는 식으로 써져 있었어요. 그렇지만 안철수가 이준석을 내쫓는 정치 공작에 선봉했잖아요. 진짜 정말 비열한 정치하자면 그거 어떻게 이준석 전 대표 문제 많죠. 저희도 비판 많지만 그렇다고 보궐선거 참패 책임을 이준석한테 모는 그 행태 아니, 때문에 예전에 저 안철수에 대해서 이준석이 뒤에서 안철수 비용신이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런 게 뭐 있었죠. 그거 빡쳤어 그래서. 아. 그걸 누가 그 공개했느냐? 녹취가 유재일 있었죠. 씨가 녹취해가지고 유재일 씨가 공개. 그 녹취가 또 됐나요? 녹취를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 이준석은 자기 그런 말 안 했다 했는데 그 녹취가 공개된 거지. 그래서 저희 손학규 대표가 있었던 바른미래당에서 징계 먹었어요. 예전에. 그럼. 그러니까 너무 이 사람들은 거짓말과 정치 공작에 일삼니까 저도 이제 모르는 사건인데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안철수 막 그러고 날뛰죠. 박성준 했죠. 이준석 설자는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오늘 어저께 신인규 우리 스픽스에도 잘 나오신 네. 전 부대변인 이 당은 완전히 윤석열의 앞잡이당 사당이 됐다고 탈당하고 아까 이현주 전 의원 1시 10분에 기자회견 하더라고요. 내용이 되게 좋았어요. 어떻게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지도 않고 이렇게 모욕하고 고통을 줄 수 있느냐. 정치전이 인간이 돼야 된다. 너무 정말 오마이TV에서 생중계한 거 제가 봤거든요. 이제 스픽스 나오고 그러시니까 진짜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더라고. 진보 중도 보수를 떠나서 우리 인간이 돼야 된다. 윤석열 들어간 말이잖아. 인간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탈당한다는 이야기는 안 했는데 이제 점점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 도저히 이거 윤석열이나 김기현이나 못 간다고 하는 사람들 늘어나는 것 같아요. 늘어난다는 것은 누군가 신당을 만든다는 것이고 신당의 신당을 만들면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봐야죠. 유승민,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예, 근데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국민의힘 내에서는 한 일부는 유승민은 버리더라도 윤석열 아마 유승민은 죽어도 같이 안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윤석열 앞잡이들이 이렇게 나와서 방송하는 거 보면 유승민은 아웃시켜놨어요. 근데 본인들이 수도권에 나온 후보도 있죠. 그 사람들 그래도 이준석 바지가랑이도 잡고 가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난 것 같아요. 근데 이준석도 내쫓는 분위기예요 지금. 그러면 이제 결국 신당 만들면 보수개혁 신당하고 이제 국힘하고 붙고 민주당이 거기에서 참전하고 뭐 이렇게 이제 구도가 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가 80석으로 내려앉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게 저는 전혀 불가능한 상상 이런 거 아닌 것 같고요. 신인규 지금 그 정발제 대표가 이제 신당을 만드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탈당을 신당. 했다는 것은. 네, 그러면 네. 그쪽하고 호흡을 맞춰서 크게 판을 가져가는데 예전하고 확실히 좀 달라진 거는 그 예전이라고 하면 이제 최근 6개월 전과 지금의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 형태나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일련의 정치적 행위가 도저히 국민들의 정서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이제 했을 때 이 국힘이 지금 심지어 대구 경북조차도 지금 뭐 비토가 더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부정평가. 사실상 끝난 거다 이게. 그러면은 신당파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정당 활동을 하면서 전국 선거를 주도한다. 저는 오히려 국힘보다 더 나아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사실 하고 있어요. 신당이요. 예. 또 민주당 표가 많이 잠식될 것 같아요. 예, 예. 호남에서 그럴 수 있다.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민주당 쪽 분들은 이준석 전 대표와 윤 대통령의 갈등을 은근히 즐기고 있는데 사실 그거 마냥 좋아할 게 아닌 게 요즘에 이제 최근에 이제 윤희 갈등 아니면 뭐 이윤 대전이 뜨면서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복귀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언제 단식하신 것도 가물가물해 이제는 벌써. 그러니까 이제 진짜 민주당이 반윤 전선에서 네. 아이 뭐 우리가 다음에 뭐 압도적 다수당 되겠지 이러면서 손 놓고 있으면은 진짜 그 이준석, 유승민 신당에게 밀릴 수도 있어요. 진짜 수도권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민주당이 지금 이 순간에도 혁신 경쟁에 나서고 계획 공천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좀 당내 기득권 세력들 정리정돈하는 거, 586들 좀 퇴진시키는 것, 이런 것들 안 소장님 가까우시잖아요. 네.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서 민주당은 잘 제가 민주당하고 가깝지 않고요. 저는 민주 세력과 가깝죠. 민주 세력과 가까우면 그 민주 세력 중에 한 분파인 민주당에 대해서도 제가 이거 진짜 정신 차리고 맞습니다. 가야 된다. 그러니까 하다 못해 한동훈 탄핵이라도 밀고 나가야 돼요. 아니, 그렇죠. 그럼요. 현 정권에게 카운터 펀치를 좀 날려야 되는데 뭐 강서구 총장 선거로 뭐 다 이긴 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지금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나 다선 기득권 세력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대로 6월 후에 아무 일 없이 이대로 6월 후 지금 바로 총선했으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본인들이 공천받고 심지어는 단수 공천받을 음모까지 꾸리고 있어요. 주요 당직자나 중책을 맡은 의원들이. 경선하시고. 이게 얼마나 비열하고 비루한 짓입니까? 시민들이 도전해라. 내가 경선에 우리 다 같이 경선하겠다. 아니면 나는 이제 시민들이 물려주겠다. 이런 사람이 단 한 명도 안 나오고 저희들이 입수한 정보에 하면 어떻게 하면 주요 당직자들이나 중진들이 단수 공천 받으려고 룰도 지들한테 유리하게 이미 해놨잖아요. 이거 여러분 덮어야 됩니다. 제가 정말 아주 끔찍한 상상을 하면 했는데 정말 여기 이 강서 스피스에 있는 강서구에서 가장 많은 하자 있는 후보 김태우가 나왔잖아요. 집 때문에 이루어진 선거에 40억을 쓰고 그걸 애결하고 발언한 자가 나왔는데도 39%나 얻은 거예요. 그럼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조금 유리한 지역이나 국민의힘에 조금 혁신적인 분이나 아니면 개혁보수신당이 진짜 혁신적인 분들 참신한 분들이 나오면요. 이 그래도 보수적인 분들이 똘똘 뭉치면요. 서울 수도권은 45%는 그냥 나와버립니다. 김태우가 39% 얻었는데요. 그러네요. 45% 나오면요. 민주당에서 있는 하자 있는 후보나 기득권 후보 나오잖아요. 윤석열하고 투쟁도 안 해. 동네에서 예를 들면 서민들이나 중산층도 안 챙겨. 이런 사람 플래카드도 안 나오면요. 걸어 플래카드도. 그래서 국민의힘이랑 부탄 후보다. 그러면 나라도 안 뽑아버리겠어요. 그러면 예전에 문학진이 3표로 졌고요. 허인이가 12표로 졌는데 서울 수도권은 우르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비상한 문제의식으로 윤석열에 대한 투쟁, 그 다음에 당내 혁신, 그 다음에 민생 챙기는 거 딱 이 3가지 길로 민주당이 지금 힘차게 안 가잖아요. 그럼 공희준평 말처럼 이재명 대표 복귀했는데 뭐 하나도 뭐 이루어진 게 없네. 뭐야 이거. 사이다도 아니잖아. 그리고 다선 의원들, 586 중진들 감동 넘는 사람들이 또 다 공천받는 분위기다. 그럼 민주당 애면받습니다. 그럼. 무서운 이야기예요. 아니 근데 그 말씀에 좀 보태면 그러면은 당내 기득권 세력 지금 뭐 다선들 싸우지도 않고 기득권 유지에 공천에 목을 매는 사람들 그 사람들 잘못됐다라고 비판하잖아요. 다 좋다 이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공천을 받지 못하도록 책임지고 해야 될 사람 누구예요? 이재명 당대표 아니에요? 그렇지. 당의 혁신위가 네. 있든 아니면 뭐 인재영입위가 있든 아니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쨌든 압박했어. 어쨌든 우리는 혁신 경쟁에 뛰어들어야 된다. 변화와 개혁을 통해서 국민들 마음 얻어야 한다. 민생 제일 앞장서서 나서서 하자. 그 사실 이재명 당대표가 그 리더십을 못 보여주면 단식은 왜 했으면 다시 돌아와가지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왜 이겼으며 결국 좋은 정치하고 나라 좋은 나라 만들겠다고 하는 거를 저는 최전방에서 나는 이재명 당대표가 책임지고 기대 들고 가야 한다. 아니 저는 그런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 대표가 하는 노선에 좀 점검이 필요한데 저쪽이 막 정치 이념으로 막 밀고 가면은 이쪽은 민생으로 차별화하겠다. 민생으로 차별화하는 건 여당입니다. 보통은 여당이 하는 일이 민생 드립이에요. 지금 그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그 9월 말에 그 체포동의안 그 이전까지 그 이른바 수박들을 포용하는 스탠스는 좀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결국 포용을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가결됐잖아. 근데 이제는 그 결국 기각됐고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크게 이겼고 또 단식 투쟁의 어떤 상당한 그 이제 반향도 있었고요. 그럼 이제는 수박들한테 대놓고 너희들 개혁 안 할 것 같으면은 다음에 공천 없다.
이렇게 대놓고 쐐기를 받고 야멸차게 몰아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지금의 그 이 모습은 이 온건 포용? 이거는 좀 아닌데 이제는 좀 상황이 달라졌고 대표가 강력한 리더십으로 그 당을 일치시킬 그런 필요가 있어요. 더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또 뭐 수원지검 통해서 윤석열에 대해서 아니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영장을 친다? 그게 가능합니까? 법률가 저는 보시기에는. 치료는 수순이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핑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상상하기 어려워요. 일반 사건에서. 이 영장 청구서에 담겼던 3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크게 백현동 쌍방울이 있었고요. 위증교사를 쿠션 형식으로 넣었던 건데 안 됐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는 행동이 원래 수원지검에 있던 걸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을 해가지고 쌍방울 사건은 붙였는데 자기네들은 발부될 거라고 거의 100% 확신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수순을 밟았던 거예요. 근데 기각이 됐죠. 기각이 되고 나서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장에서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게 수사의 초입이라고? 수사의 초입이면 왜 국회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떠들었습니까? 그렇지. 최대 비리의 정점에 있다고. 이건 자기들도 오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위증교사는 처음에 검찰에서 위증교사 사건이 기본적으로 법정형이 낮아요. 단독 판사 배당되는 그런 관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따로 하면은 이게 제가 그쪽 변호인이 올린 글을 봤더니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그래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그 재판, 그러니까 위증을 시켰다는 그 재판에서는 내가 누명을 썼다. 그게 평가의 문제잖아요. 사실적시가 아니라. 그래서 그게 좀 더 방점이었고 그 위증교사를 당했다는 증인이 나중에는 또 엄청 불리한 증언도 했대요. 그럼 혼용된 부분이 있는데 빨리 끝나거든요. 이거 논점이 좀 단순해서. 그래서 이걸 억지로 같이 대장동 건에 백현동 같이 붙이고 저는 대장동에 백현동 붙이는 것도요. 대장동 공소유지 안 될 것 같거든요. 유사한 백현동을 붙이는 거예요. 이것 보세요, 판사님. 습성이 있습니다. 상습적입니다. 이거 한 건이 아니라 2건이에요. 대장동도 있고 이게 백현동도 검찰이 있고. 전형적으로 하는 그런 예. 수법인데 그러면서 쌍방으로 딱 떼어서 다시 수원으로 가져가는 거는요. 수원 이걸 따로 떼어서 별건 그러니까 다른 사건화하면서 영장 청구까지 가려고 하는 수순이라고 보여요. 수원지법의 그 영장 전담 판사 모두 다 영남 출신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근데 저는요. 그렇게 해서 또 영장을 친다? 근데 이번에 구속을 시킨다? 구속 어렵고요. 구속되더라도 이거는 불을 붙이는 거예요. 진짜. 그렇죠. 그건, 이거 진짜 난리 이거는 날 그 겁니다. 여당을 상대로 한 대여 투쟁에 어떤 불을 붙이는 그런 격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시점에서는 이 대표가 총선 반윤 투쟁 국면으로 좀 들어가서 선도할 필요가 있겠다, 주도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너무 민주당이 이지고잉한다는 느낌을 줘요 우리한테. 네. 진짜 그렇습니다. 그 보통은 정치 에너지의 음. 구할은 마찰 에너지예요. 네. 마찰 에너지인데 그렇지. 지금 그런데 현재는 가장 큰 마찰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윤석열과 이준석의 마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겁니다. 마찰이 생기는 곳으로 여론의 집중이 갑니다. 국민의 이목이 글로 쏠려요. 그런데 반면에 저는 그래요.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에서는 맨날 뭐 당을 부순해 뭐 하면서 맨날 엄청난 마찰 에너지가 발생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굉장히 평온한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민주당을 보면은 스위스 같아. 영세 중립국. 너무나 평온해. 역시 정세 분석과 함께 민주당의 정석까지 분석을 한 거잖아요. 저 연금술사인데 그거잖아. 연금술사가 너무 많아서 연기금술사라고 하겠습니다. 연기금술사. 스위스처럼 요들송 부르면서 조용히 영세 중립국으로 내일 총선 치르자 이런 거. 제가 보니까 뭐 알프스의 소년 뭐 이재명도 아니고 그러면서 당내 기득권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정말 갈림길에 봐요. 구속영장 청구될 때보다 저는 지금 더 정치인이라고 보는 게 적당히 통합이라는 미명하에 당내 기득권 세력들이랑 함께 총선을 치를 것이냐 아니면 시대정신 그다음에 민주당의 대혁신 그리고 이재명을 통해서 국민들이 바라고자 했던 정말 새로운 정치거든요. 서민 중산층의 피눈물을 닦아주고 이 땅에 민주주의와 민생과 평화의 도가 떨어졌는데 그것을 단박에 오뚜기처럼 바로 세워줄 전투력을 기대하는 건데 이대로 지금 이 분위기면 공희준 평론가의 말씀처럼 이재명을 통해서 민중들이 이루려고 하는 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민주당 왜 지지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래서 진짜 지금 이재명 대표가 돌아와서 오자마자 아마
저기 가결파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 하기는 어려웠을 수 있다고 봐요. 오랜 단식과 고통 끝에 건강 회복해가지고. 근데 이제는 서서히 자기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럼 첫 번째 목소리는 정말 감동도 없고 그동안 구태 찌들었던 다선 의원님들이나 초선인데도 다선 의원처럼 기득권 사람들은 불출마도 고려해라. 그리고 전원 경선이다. 무슨 단순히 뭐니 이런 거 없다. 그리고 신인들이여 청년들이여 다 우리 당에 들어와라. 경선 무조건 보잖아. 뭐 이런 메시지부터 내고 가야죠. 그렇지. 아무런 지금 현재로서는 대표님 메시지가 이재명 대표 메시지가 전혀 파괴력이 없잖아요. 그 진짜 답답한 게요. 예. 이게 지금 저는 비교적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정치를 보려고 노력하는데 요즘 왜 갑자기 이준석 전 대표나 유승민 뭐 그분들의 개인적인 정치적 활동이나 행태에 대해서는 그다지 뭐 모범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면도 있지만 저분들이 좀 약간 개혁을 할 것 같고 민주당은 오히려 개혁의 레이스에 좀 뒤로 밀리는 것 같고 또 이재명 당대표는 지금 들어오기 기회지 않습니까? 목숨을 걸고 단식을 하다가 겨우 살아왔는데 사실 운이 좋았던 아니면 그 판사가 냉정하게 정말 이런 식으로 정책 탄압을 해서는 안 된다 결론을 내렸던 이 모멘텀 동기부여에서 뭔가 치고 나가면서 혁신 경쟁하고 정말 인적 쇄신하고 민주당다운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외치기만 외치더라도 막 박수를 칠 건데 지금 이재명 당대표 존재감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진짜 상대방이 잘 안 되고 국민의힘 안에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어느 한 놈이 이제 물러 터져가지고 쓰러질 때쯤 돼 있으니까 그냥 쳐다보고 떡공을 떨어질 때 기다리는 거냐 이런 생각까지 들어서 정말 안타깝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지지를 하고 있던 사람들도 개혁적 보수 세력한테 표가 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빨리 민주당이 깨어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술겜 광고. 민주당이요. 깨어나라. 아니라면서 깨어나라. 네, 예, 그렇죠. 술게. 예, 자, 숙취는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몸에 들어가서 분해되면서 생성되는 아세트알데히드. 이 숙취가 아세트알데히드 때문에 생기는 건데요. 이걸 빨리 없애야 합니다. 자, 네이버 평점 5점 중에 4.9점 검증된 상품입니다. 대단하네요. 음주 후에는 꼭 술겜 한 포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음주 후 한 포가 정말 중요한데요. 음주 후 한 포. 네. 숙취가 남았거나 자, 이 음주 후 한 포 복용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아침 공복에 한 포 복용하시면은 숙취가 말끔히 해소됩니다. 숙취가 없으면 뭐 굳이 드실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자, 음주 후 꼭 한 포 섭취, 음주 중간에 드셔도 무방하겠지만 후에는 꼭 드셔야 그날 마신 술이 해독이 됩니다. 마시다가 중간에 드시면은 또 저기 리셋이 되는 바람에 처음부터 또 술을 다시 더 많이 먹게 마시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요. 다 드신 다음에 한 포 드시기 바랍니다. 선물에도 좋은 술겜 검색창에서 영한네이처를 검색하시거나 031-323-2559 031-323-2559로 주문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많은 주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치가 또 있어요. 참치는 오늘 제가 홍보를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아이고. 민주당 술 깨고 참 깨라. 좋습니다. 참치를 해줘라. 예. 자, 참치. 이게 참치가 한번 이렇게 와우. 화면으로 잡힐지 모르겠습니다. 참치. 자, 참치. 잡히지 보여주세요. 않는데. 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참치. 예. 자, 참치 화면으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예. 참치배가 들어왔습니다. 참치배가. 완성. 참치배가 들어왔는데요. 네. 참치배가 들어왔을 때만 먹을 수 있는 아주 귀한 생참치, 냉장 참치인데요. 오늘 오전 방송에서요. 500세트 한정 판매라고 하니까 정말 3시간 만에 500세트가 다 나갔습니다. 무려 500g을 살코기만 이렇게 드리는데 29,900원에 너무 무료 맛있어. 배송이고요. 와, 진짜 이거 그거 그리고 맛있나? 오늘 방송 전에 우리 제작진도 먹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맛있다고 어, 그래요? 그래서 저도 하나 먹어보겠는데 우리 장윤 변호사도 네, 하나 저도 한번 드셔보십시오. 먹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여기 전화나 여기 안 소장님 아침에 전화나 정치 본색은 광고 본색이네. 와. 엄청 팔아버리네. 500판을 완판시켰다는 건 진짜 너무 고소해. 대단하죠. 예, 예. 그 정도면 그래서 좀 이제 고소해. 오늘 잡은 참치를 직접 회로 떠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는 건데요. 국내산이고요. 참다랑어고요. 최고급 참치인데
500g이 무려 29,900원에 무료 배송으로 와, 싼 값에. 여러분께 배송되니 오늘 방송 보시는 900여 분의 맛있어요. 구독자, 동시 접속자 여러분 필요하시면 참치 네. 강력하게 출두하겠습니다. 아, 무려 29,000원이라면 비싼 거니까 겨우. 겨우 겨우. 2만 9천 겨우 원. 3만 원도 안 되는. 9,900원입니다. 아유 맛있고 좋습니다. 맛있어요. 무려 이 엄청난 참치를 예. 겨우 아. 3만 원도 안 된 돈으로 4인 가족이 마음껏 드실 수 있다. 아유. 아유 너무 맛있고 좋으니까 살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맛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이고야. 자 참다랑어 생참치 긴급 공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아유. 방금 참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정기환 대표님. 스픽스몰입니다, 여러분. 스픽스몰이죠? 예. 서비스몰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제가 앞으로는 차라리 출연보다는 장사 쪽으로 제가 사업 나가겠습니다. 비즈니스. 이거 어떻게 이런 고급 참치를 또 구하셨어? 대단히 맛있어요. 예. 자, 여러분. 진짜 맛있습니다. 너무 아유, 고소해요.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고소해. 예. 여기 더 드세요. 우리 애청자님께서 진짜 맛있어 보인다고 전 대표님 광고 잘한다고 자연스럽다고 다들 아이고 마음 진짜 하나님, 아르다님, 예. 우리 형님, 이영진 선생님 너무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지금 관악을에 출마하시는 임세연 바라기님께서도 댓글을 올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 몰세카님은 한우급이라고. 네, 저도 이거 보고 색깔이 있었어요. 진짜 한우처럼. 메이플님 있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메이플님 말씀대로 수박들은 공천 때 날리겠지. 이재명 당대표께 기대를 하고 계신데 그런 기대가 실제 이재명의 혁신으로 실천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수박들이 자꾸 이렇게 허튼 소리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대표를 우습게 보고 여기잖아요. 당대표 우습게 보고 여기는 걸 자체를 우리 지지자들이 힘들어해요, 특히가. 그러니까 힘을 좀 보여줘서 그 인간들이 우리가 지금 저 공천권자한테 너무 개겼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갖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뭐 폭압적으로 독재적으로 누르진 말고 야 계속 그렇게 한번 해봐. 뭐 앞으로 저 좋은 일이 있을까? 뭐 이런 느낌을 좀 줘야 된단 말이죠. 정보를. 저는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대승을 계기로 민주당이 제가 보기엔 스팀이 확 빠졌어요. 뭔가 좀 긴장감이 사라졌고 그러니까 이 당 이쪽에 공무원 조직처럼 돼버린 것 같아요. 공무원 조직처럼 지금 그대로 가자 이렇게 크게 복지부도. 무난하게 원만히 무타게 가자.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다선 의원들, 예. 그 지난번 또 지지난번에 저기 단수 공천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마인드거든요. 네. 저 민주당은 지금 집권을 못한 당이에요. 실패한 당이에요. 국민에게 한번 버림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완전히 신상을 내세워서 180도 바꿔야지. 아니 국민의힘도 그렇게 해서 몇 차례 그 환골 탈퇴를 했다고. 지난번 그렇죠. 총선 때는 실패를 했습니다만은 계속된 변화. 그래서 결국에는 가장 젊은 30대 당대표를 세웠던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정도의 역동성이 지금 민주당한테 있습니까? 없는 거 같아요. 없어. 그 역동성을 상실하면은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이겨도 어떤 프레임에 걸릴 수 있냐면요. 집권 야당 프레임에 걸릴 수 있어요. 집권 야당 야당. 프로그램. 사실은 그 예전에 그 이회창 총재가 두 번의 대선에서 실패한 것도 결국은 그 당시에 이제 그 한나라당이 원내 다수 의석수만 그랬습니다만은 집권 야당 프레임에 걸려버린 거예요. 저 당은 야당은 야당이데 이상해. 이게 지금 다선에, 네. 신문에, 네. X86에, 그리고 지역 정치인에 이런 사람들이 또 공천받아서 다음에 또 나온다. 또 무난히 당선된다? 네. 뭐 대선 때 집니다. 감동이 없죠. 진다고 봐요. 저는 그 문학진 전 의원이 3표로 지고 허인혜 전 12표. 위원장이 12표로 12표. 졌는데 서울 수도권은 역대 정말 어마어마한 박빙입니다. 야, 이대로 가면 이긴다. 사실 그런 전망이 있는 건 사실이죠. 바로 거기에 허점이 있는 겁니다. 6개월 안에 민심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몰라요. 서울 수도권은 정말 자주 바뀝니다. 오만해 보이고 안일해 보이면 바로 돌아서 버리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그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설령 윤석열, 김건희 정권이 뭐 오늘도 지금 대통령실 김건희 사진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그것이 국격이라는 헛소리를 또 해놨는데 지금 사람들 난리 났겠죠. 그래서 결국 그렇게 헛소리 계속 헛짓하니까 아유 어쩔 수 없이 제1야당 또 찍어준다 하더라도 공유준표는 말씀
집권 야당 되잖아요. 대선 필패됩니다. 아 저번에 6년 저번 총선 때 180석 이번에도 뭐 한 200석 가까이 몰아줬더니 얘도 완전 집권 야당이네. 민주주의든 민생이든 평화든 남북관계든 경제든 신경 안 쓰는 국민의힘이랑 차별성 별로 없네. 그 정치 검찰 이재명 죽이는 거 제외하고는 그러면 대선 때 뽑아주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민주당 진짜 망한다고 생각하고 뛰어야 돼요. 마찰열이 없고 스팀이 없다. 그럼 그건 죽은 정당이다. 아니 이게 지금 민주당이 말이죠. 자기 당 대표 잡아가라는 사람들이 다수가야. 다수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상당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 당에 지금 국회의원 라인업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당 대표 잡아가라는 사람이 아니라 잡아가지 마세요 하는 사람들로 라인업을 바꿔야 그게 정상 아닙니까? 응?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다음에 또 무난히 공천될 것처럼 떠들고 다니고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욕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이런 상황에서 안진걸 소장이 지금 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얘기하잖아요. 자 공천 다 경선해라. 젊은 사람 가점 주고 여성 그래. 가점 주고 다 붙더라. 수도권부터 다 바꿔야지. 다선 중진 험지에 내려가라.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른 집 가라 불출마하거나.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다시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를 흔듭니까? 그 흔들면 흔들리는 당대표가 왜 당대표직을 가지고 있습니까? 흔드는 놈들이 죽는 거예요. 다음 그러니까요. 총선에서. 그러면은 당대표가 이럴 때일수록 국힘 안에서 개혁 노선, 개혁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신당운동. 거기에 준하는 민주당의 뭔가를 내세워서 이재명 당대표가 치고 나갈 수 있는 저로의 기회죠. 지난 보궐선거 뭡니까? 민주당 잘한다고 박수 쳐준 거예요. 국민들이 다 나서가지고 윤석열 정권 심판해야 된다고 심판 기류로 평가해 준 거 아니에요. 민주당 잘한다고 준 게 아닌데 맞아요. 민주당은 더 잘 기회를 가졌는데 지금 아예 그냥 안도하고 숨고 뒤에 기득권 지키려고 하는 게 눈에 훤히 보이는데 이 어떻게 하느냐 정말 답답할 따름입니다. 아, 지금 아니 이재명 대표가 너무 고구마가 돼가고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예. 그런 이런 차이- 순서를 예. 해야죠. 저희가. 아니 왜 그렇게 돼서 이재명 당대표 목숨 걸고 싸웠는데 왜 저렇게 해요? 이제는 진짜 날선 칼로 뭔가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 딱 구분해가지고 치고 나가면 되는데. 그런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은요. 일단은 일단은 그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이거 좀 이거 범위를 넓히면은 민주당 계열 인사들 중에서는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뛰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나 송영길 전 대표 정도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엔 딱 2명입니다. 딱 2명인데 국민의힘에서는 물론 어제 뭐 신인규 대변인이 탈당했습니다만은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뛰는 사람이 20명쯤 돼요. 그래도 뭐 이준석 신인규 해가지고 제가 보니까 실제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뛰는 사람의 숫자는 민주당은 2명, 국힘은 그래도 한 적이 20명 됩니다. 네. 송영길 대표는 탈당했으니까 한 명입니다. 실제로는 한 명. 아니 제가 저기 분석하기로는 이재명 대표가 굉장한 암중 모색을 깊이 있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뜻은 확고하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민주당 내 그 기득권화되어 있고 구태해졌고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이 이렇게 나라 민족과 민중을 괴롭히는데 집회조차 나오지 않고 당원들한테 홍보조차 안 하는 그런 의원들은 이번에 다 교체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가 중요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깊은 지금 모색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게 더 길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네. 6개월도 안 남았어요. 그리고 공천은 사실 4개월도 안 남았어요. 왜냐하면 보통 2월 달에 경선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민주당의 대대적인 저쪽 보세요. 어쨌든 이뇨한 씨가 문제가 많은 사람이고 그런 많은 구설수도 지금 드러나고 있지만 또 김한길 앞잡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파격적인 이뇨한을 세웠잖아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신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동안 보여준 이미지가 또 나쁜 이미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약간 두루뭉술한 통합적 이미지도 있잖아요. 박정희도 좋아하고 김대중도 좋아한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건 변화거든요. 별 허수아비 요원이긴 하지만 민주당에는 지금 아직까지 변화가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아니 조정식 사무총장 다 사표 쓴다더니 아직 그대로 사무총장 그대로 하고 있던데요. 뭐죠? 조정식이 제일 먼저 저 사표 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차이가 있네요.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될 여론조사 결과를 자기 책상에 넣어놓고 민주당은 사표를 자기 책상에 넣어놓고 그러니까 지금도 그 불출마 선언하는 사람도요. 지금 민주당에는 송영길 우상호밖에 없어요. 오용한 초선 의원 한 분 있지만 아니 이렇게까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실망도 있고 또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하면 최소한 지난 대선
그다음에 지방선거 참패에 대해서 그다음에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문재인 주기가 이재명 주기, 송영 주기에는 하는 게 없는 거에 대해서 책임감 느끼는 의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광화문에 나와서 같으면 석고대죄일 것 같아요. 저런 괴물 같은 정권을 만드는데 우리가 저런 사람을 인사를 했습니다. 체제 완전 재해죠, 재해. 지금 감사원 제대했잖아요. 최대의 재해예요. 체제에 의해서. 체제. 예. 이러면 다 누가 인사했습니까? 다 문재인 정부 때 벌어지는 거죠. 그럼.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여전히 과반 가까운 사람들이 지지를 했기 때문에 총선 앞두고 그 책임을 묻는 건 옳지 않지만 어쨌든 그때 주도했던 사람들은 책임을 지는 모양새야. 나는 불출마로 내 잘못을 용서를 구하겠다 국민들에게. 그래서 나보다 더 잘 싸는 사람이 이번에 후보가 돼야 된다. 한 놈도 안 나오잖아요. 우상호, 송영길 대표가 불출마한 건 훨씬 오래전 일입니다. 맞습니다. 대선 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좀 약간 의아한 게 이준석 전 대표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준석 대표가 이제 당권을 뺏긴 다음에 초상집 분위기로 지금 살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여튼 정권에 빼앗겼잖아요. 그런데 정권에 빼앗긴 정당이 제가 알기로는 초상집 분위기가 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재명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리고 자기 당의 그 당대표와 함께 순장조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솔직히 이재명 대표한테는 없어요. 지금 뭐 주변에 최고위원, 막 이재명 얘기하는 최고위원들도 이 대표 뭐 없다고 뭐 내가 뭐 정치적 조치를 생각을 뭐 같이 앞으로 하진 뭐 못할 것도 않으니까. 아니고 이런 사고를 하고 있으니 아니 물론 저 뭐 이 대표의 사당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당대표 중심의 리더십이 구현돼야 사실은 야당은 위기를 돌파할 수 있거든요. 지금 뭐 이재명 언제 아웃되지? 그럼 빨리 잡아가라 얘들아. 이 마인드면은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 당대표 잡아가라고 한 거 보니까 이러면은 정말 저 앞으로 총선 전망 어둡고요. 뭐 요행이 이기더라도 대선에서 전망이 좋지 않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민주당 내에서요. 그러니까 엄청난 좀 갈등 에너지나 마찰 에너지가 발생을 해야 됩니다. 저기 너무 늦기 전에. 그런데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마찰이 없고 갈등이 없는 정당은 정당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공무원 조직입니다. 그렇죠. 그게 동력이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왁자지껄. 벌써 끝납니까? 네. 와. 시간이 금방 가네요. 네. 예. 순식간에. 장유미 변호사님 이야기 마지막으로 한번 아니 들어보면 안 오늘 왜 될까요? 말씀을 많이 안 아니요, 하세요? 저요. 오늘 너무 예. 좀 아니 정하셔서.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혁신에 대해서 듣고 장 변호사님이 약간 따끔한 소리나 방향 지시를 해주면 좋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목사님 마지막으로 아니, 아니, 마지막 아니고 계속 해도 되니까 라이브니까 길게 좀 말씀을 해주세요. 많이 하세요. 길게요. 예. 아니 정말 저는 이제 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냥 그러니까 좀 뼈아프게 들린다는 생각이 들었고 쇄신과 혁신 언제나 이제 민주화의 깃발을 들었던 대한민국의 진보와 민주화의 터전을 만들었던 그 역사가 자랑스러운 정당인데 많은 분들로부터 기득권화됐구나라는 평가를 받는 게 정말 뼈아프고 이게 개인의 어떤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진짜 전부의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직도 이재명 대표와 지금 민주당은 물과 기름 같은 존재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 문재인 그 후보가 2012년에 진 게 뭡니까? 대선 캠프 당이 따로 놀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일체화를 해야 됩니다. 일체화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이재명 리더십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공천이 돼야 되는 거고 자기 당대표 잡아가라. 그런 인간들은 좀 빨리 이번에 공천에서 배제되고 그래야 이 정상 아니겠어요?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하여튼 뭐 우리 유권자들의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고 민주당은 정말 그 한번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은 정당으로서 재기하기 위해서 부활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찰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왁자지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우리 공희준 평론가님, 안진걸 소장님, 장윤미 변호사님, 그리고 전계환 대표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